1996년 8월 18일, 5명의 젊은 한국인 관광객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안동호수 지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5년 동안 그들의 가족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고통 속에 살았다. 육상 수색, 헬리콥터, 수색경까지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2011년, 구글 위성사진이 사건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만한 무언가를 드러냈다. 우주에서 찍힌 그 사진은 미스터리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법의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다. 이 불안한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이 이런 실제 미스터리 사건을 소중히 여긴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새로운 사건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나라와 도시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커뮤니티가 전 세계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1996년 8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의 봄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은 빠르게 현대화되는 도시의 활기로 들끓었고 젊은 대학생들은 자신의 나라를 여행하고 탐험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졌다. 23세의 김지은은 서울대학교 지질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키가 크고 갈색 머리에 생기 넘치는 눈을 가진 그녀는 강남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암석 형성물과 광물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그녀를 뛰어난 학생으로 만들었고 항상 교실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기 위한 견학을 기꺼이 조직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전염성 있는 웃음과 가장 황량한 풍경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능력으로 그녀를 알고 있었다. 대학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지은은 22세의 고고학 전공 스페인 학생 안드레아스 에르난데스를 만났다. 안드레아스는 6개월 전 세비야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한반도 북부를 점유했던 고대 문화에 매료되었다. 작고 올리브색 피부에 검은 머리를 가진 그녀는 때때로 그녀의 젊음과 대비되는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한국인 친구들을 매료시키는 안달루시아 악센트의 스페인어를 구사했다. 그룹은 3명의 학생으로 더 완성되었다. 24세의 이준호는 토목공학을 전공했고 어떤 여행이든 꼼꼼하게 계획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태백 출신 광부의 아들인 그는 한국 북부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다. 23세의 박민주는 생물학을 전공했고 호수 지역의 극한 환경 식물에 대한 관심으로 그룹에 합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세의 최유진은 지리학을 전공했고 적대적인 환경에 대한 인간 적응에 관한 그녀의 논문에 안동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5명은 1996년 5월 대학에서 주최한 극한 환경 현장 연구 세미나에서 만났다. 그들 사이의 화학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들은 모험에 대한 같은 열정, 자연에 대한 같은 존중, 그리고 자연 세계를 직접 경험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지식에 대한 같은 갈증을 공유했다. 여행 아이디어는 7월에 비오는 어느 오후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나왔다. 지은은 안동호수 지역의 지형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안동 남동쪽 지역을 가리켰다. 여기, 그녀는 말했다.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소금 결정체가 있어. 내 결정학 연구에 완벽할 거야. 안드레아스는 지도 위로 몸을 숙여 자신의 연구를 위해 기록할 수 있는 인근 고고학 유적지를 알아보았다. 한 명씩 그룹의 각 멤버는 탐험에 합류할 학문적 이유를 찾았다. 몇 주 동안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계획했다. 준호는 광업에서의 가족 경험을 바탕으로 물류, 허가, 장비, 접근 경로 및 일정을 담당했다. 민주는 그 시기 지역의 과거 기후 조건을 조사했다. 유진은 지방당국과 협력하여 가족들에게 전체 일정을 알렸다. 계획은 간단하지만 야심찼다. 8월 16일 금요일 서울에서 출발하여 안동까지 운전하고 호텔에서 밤을 보낸 후 토요일 일찍 연구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2개의 다른 장소에서 캠핑하며 사흘 동안 호수 지역에서 표본과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었다. 8월 20일 화요일에 서울로 돌아올 계획이었다. 그들은 1994년식 흰색 토요타 랜드크루저를 빌렸는데 마주할 지형에 적합한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이었다. 청소년기부터 호수 지역에서 운전 경험이 있는 준호가 주 운전자가 될 것이었다. 그들은 40리터의 추가물, 5일분의 비상식량, 전문 캠핑 장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준호가 아버지의 광산 회사에서 빌려온 VHF 통신 라디오를 가지고 갔다. 가족들은 모험에 대해 걱정했지만 그룹의 준비를 신뢰했다. 중학교 교사인 지은의 부모님은 딸이 이전에 같은 꼼꼼함으로 견학을 계획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스페인에 있는 안드레아스의 어머니는 준호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여 그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그가 어릴 때부터 앓던 천식약을 추가로 가져가도록 인시스트했다. 8월 15일 목요일, 그룹은 지은이 2명의 친구와 함께 살던 연희동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들은 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장비를 확인했다.
그들은 식탁에 펼쳐진 지도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나중에 5명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중 하나가 될 그 사진 속에서 그들은 서울의 햇볕에 그을린 채 미소 짓고 있었고 발치에는 배낭과 장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수지는 그날 밤 부모님께 부산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녀의 작고 단정한 글씨로 쓰인 편지에는 탐사에 대한 설렘이 담겨 있었고 울산에서 엽서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의 화성과 같아요 라고 그녀는 썼다. 하지만 이곳의 인간 역사는 수천 년에 걸쳐 펼쳐져요. 제가 한국에서 찾던 바로 그 경험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72시간도 안 되어 그 신중하게 계획된 탐사가 한국 역사상 가장 당혹스러운 실종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1996년 8월 16일 금요일, 서울은 맑고 8도의 기온으로 화창한 겨울날을 예고했다. 오전 6시 30분, 민주는 강남에 위치한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차량을 찾았다. 직원인 이정은은 나중에 그 젊은이가 토요타 랜드크루저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오일과 물 수치, 타이어 압력을 직접 가져온 압력계로 점검했다고 회상했다. 7시 45분, 일행은 지혜의 집에서 만났다. 동네 주민들은 그들이 차량에 등산 배낭, 침낭, 5인용 텐트, 물통, 과학 장비 상자 등을 싣는 것을 보았다. 1층 이웃인 박미영 씨는 그들에게 커피와 보온병을 더 건넸다. 그들은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과학자들처럼 정말 전문가 같았어요. 라고 그녀는 나중에 진술했다. 8시 30분 정각, 흰색 토요타 차량이 서울을 떠나 5번 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마지막 도시 기록은 9시 15분, 파주 톨게이트를 지불했을 때였다. 요금소 직원인 김은정 씨는 수진이 작은 마을의 역사에 대해 물어보며 민준이 톨게이트 요금 잔돈을 찾는 동안 짧지만 활기찬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 일행을 기억했다. 여행은 무사히 진행되었다. 10시 30분, 그들은 천안에 있는 광부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멈췄다. 이 식당은 여행객과 광부들에게 가정식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주인인 최상호 씨가 직접 그들을 맞았다. 나중에 경찰에 진술할 때 그는 그들이 양고기 찌개를 주문했고 젊은 여자가 오래된 광산 도구로 장식된 실내를 사진 찍었다고 회상했다. 그들은 심각한 학생들 같았고 그룹의 리더처럼 보이는 젊은이가 울산으로 가는 도로 상태에 대해 특별히 물어봤어요. 라고 그는 진술했다. 그들은 여법이시경 울산에 도착했고 겨울에는 이미 태평양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시내 중심에 위치한 중급 호텔인 테라도 호텔에 체크인했다. 근무 중인 리셉셔니스트인 한지수 씨는 등록부에 그들의 정보를 기록했고 이 기록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3개의 방을 예약했는데 지혜와 수진을 위한 더블룸, 민준을 위한 싱글룸, 그리고 영호와 세미를 위한 다른 더블룸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웨이터인 이준호 씨는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식탁에 지형도를 펼쳐놓고 다음날 경로를 계획했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했다. 수지는 그 지역의 고고학 유적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고 그는 그들에게 지역 박물관에 연락해보라고 추천했다. 그 한국인 여자는 제가 말한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라고 그는 나중에 진술했다. 22시 30분, 그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수지에는 호텔 전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는 전화 요금 청구서에 기록되었으며 8분 동안 지속되었다. 그녀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그 전화의 모든 단어를 기억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사막으로 갈 거예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화요일에 돌아오면 전화할게요. 8월 17일 토요일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하늘이 완전히 맑았다. 오전 6시, 그들은 호텔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민준이 지불한 영수증 기록에 따르면 스크램블 에그와 토스트를 먹었다. 7시 30분, 그들은 차량에 짐을 싣고 주유소로 향했다. 도시 북쪽 출구에 있는 주유소 직원인 강동우 씨는 그 만남을 분명히 기억했다. 그들은 연료통을 가득 채우고 각각 20리터짜리 보조통 2개를 추가로 구입했으며 스낵과 더 많은 생수도 샀다. 운전하던 사람이 타이어 압력을 다시 확인했어요. 라고 그는 진술했다. 아버지가 광부여서 사막에 대해 잘 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뭘 하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8시 15분, 토요타 랜드크루저는 B355번 도로를 타고 남동쪽으로 향하며 아타카마 사막으로 진입했다. 이것이 누군가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살아있는 모습이었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그들은 오전 11시경 첫 번째 캠프에 도착했어야 했다. 선택된 장소는 주 도로에서 47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민준이 10대 때부터 알고 있던 버려진 광산 도로를 따라가야 했다. 지혜의 현장 노트에 기록된 정확한 좌표는 옛 붕사 광산 근처의 염분지대에 있는 8월 20일 화요일에 예정대로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신고했다. 처음에는 숙박 기간을 연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21일에 서연이 중요한 학회에 나타나지 않자
부모님은 강릉의 호텔에 전화했습니다. 접수원은 일행이 토요일 아침에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박미숙 씨는 종로 경찰서에 첫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같은 날 강릉 경찰은 젊은이들이 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초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수색 작전을 지휘한 김정훈 경위는 차량 4대와 공군 헬리콥터 안 대를 배치했습니다. 5일 동안 그들은 7번 국도와 반경 100km 이내의 모든 보조 도로를 체계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실종된 차량과 일치하는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지만 사막바람이 몇 시간 안에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는 바위 지역에서 단서가 사라졌습니다. 8월 30일 서울에서 온 자원봉사자들, 즉 실종된 학생들의 대학 동료들과 가족들이 도착하면서 수색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수지훈의 아버지인 이영철 씨는 자신의 직장인 포스코에서 휴가를 내고 직접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제 아들은 강원도 산골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언론에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지훈이는 절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9월 내내 수색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태광, 깊은 계곡을 조사하고 산간 지역의 전략적 지점에 관측소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경로를 변경했거나 외딴 지역에서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은 차량이 강원도 산간의 극도로 고립된 지역에서 고장을 일으켰고 산악 지형 때문에 무선 통신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잘못된 장소에서 기계적 고장이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낮 기온은 섭씨 20도를 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이 없고 통신이 불가능하면 사람은 3일 이내에 탈수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과 맞지 않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일행은 일주일분의 충분한 물, 생존 장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준이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미리 알리지 않고 무선 통신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으로 모험하지 않을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96년 10월 서울 강릉 노선을 비행하던 상업용 항공기 조종사가 젊은이들이 향했던 곳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산간 지역에서 금속 반사를 보았다고 보고하면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상탐사대가 해당 지역을 확인했지만 차량이나 실종된 사람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1996년 12월까지 공식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5명의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실종 처리되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끔찍한 불확실성 속에 잠겨야 했습니다. 실종 이후 몇 년 동안 관련 가족들의 삶은 깊이 변화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박미숙 씨 집은 비슷한 상황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위한 비공식적인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인 박미숙 씨는 1998년 사고 실종자 가족 모임을 설립하여 국내 외딴 지역에서 더 나은 수색 절차를 위한 압력을 가하는 단체였습니다. 처음 2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2003년 인터뷰에서 회상했습니다. 확실성이 없어서 애도할 수 없었어요. 끔찍한 감정의 림보 상태였죠. 매일 아침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미국에 있는 희진의 부모님은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어머니인 김유진 씨는 1996년 9월 한국으로 와서 3개월 동안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존은 한국에서의 여행 및 체류 비용을 대기 위해 시애틀에 있는 작은 자동차 수리 사업을 팔았습니다. 희진이는 우리의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김유진 씨는 1999년 시애틀 신문에 말했습니다. 그녀가 산간 어딘가에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강릉의 최 씨 가족은 추가적인 죄책감과 함께 비극을 겪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인 최종숙 씨는 아들에게 산간 운전을 가르친 것이 자신이라며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산이 그의 두 번째 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몇 년 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숙 씨는 광산 일을 그만두고 몇 년 동안 강원도 구석구석을 직접 돌아다니며 대개는 결실 없는 단서와 소문을 쫓았습니다. 지훈의 부모인 이영철 씨 부부는 다른 방식으로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극한 생태계에 관심 있는 생물학 학생들을 위해 서울대학교에 지훈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설립했습니다. 지훈이는 과학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백미경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없다면 적어도 다른 젊은이들이 그가 하고 싶었던 종류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의 막내인 정윤의 가족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1998년에 헤어졌고 상실감을 함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인 채은이는 심각한 불안과 여행 공포증을 겪었으며 이는 수십 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실종 이후 첫 5년 동안 젊은이들에 대한 20개 이상의 목격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한국의 지역과 이웃 나라들에서 여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각 보고는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지만 조사 결과 신원 오인으로 판명될 때마다 실망으로 이어졌습니다. 2001년 불법 채굴자 무리가 태안 근처 계곡에서 사람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몇 주 동안 가족들은 법의학 분석 결과를 기다리며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뼈는 1970년대 실종된 광부의 것이었고 학생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기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2003년 TV 프로그램 미스터리 추적은 이 실종 사건에 대해 한 에피소드 전체를 할애하여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그룹의 마지막 알려진 행적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새로운 단서들을 만들어냈지만 유용한 정보로 이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가장 끈질긴 이론 중 하나, 특히 선정적인 언론 매체 사이에서는 젊은이들이 사막을 경유지로 사용하던 마약 밀매범들의 희생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그 당시 지역에서 범죄 활동의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경찰에 의해 반복적으로 일축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가설은 그들이 밀수꾼의 희생자였거나 불법 활동을 목격하여 침묵을 지키기 위해 제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그룹이 과학탐험대원 외의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2004년 가족들이 고용한 사설 탐정 이민준 씨는 다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그룹이 예상치 못한 고고학적 또는 지질학적 발견을 조사하기 위해 원래 경로를 변경하여 계획보다 더 깊이 사막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학자들이었다고 이 씨는 주장했습니다.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 계산된 위험을 감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론은 김은희 씨가 탐험 전 며칠 동안 지역 고고학자 박지훈 씨와 접촉했음이 밝혀지면서 신빙성을 얻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에게 사막의 더 외딴 지역에서 미기록된 암각화를 발견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숙련된 지역 가이드 없이 이러한 장소를 찾는 것의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건은 점차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사적인 수색을 계속했지만 자원은 점점 더 제한되었습니다. 2008년 실종 12년 후 한국 당국은 5 젊은이들을 공식적으로 사망자로 선고하여 가족들이 마침내 사망 증명서를 받고 미결 사항을 종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 선언은 감정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당시 이혜원 씨는 말했습니다. 딸을 찾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찾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해요. 2009년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어스는 아타카마 사막의 위성 이미지 해상도를 크게 향상시켰고 일부 가족들은 실종된 차량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항공사진을 체계적으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강박적이고 지친 수색이었습니다. 이혜원 씨는 매일 밤 몇 시간씩 위성 이미지를 탐색하며 사막의 균일한 풍경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모든 픽셀을 확대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몰랐던 것은 그 강박적인 수색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실을 맺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3월 23일 실종 15년 7개월 후 조선일보에서 일하는 34세의 탐사보도 기자 박수진 씨는 한국의 몇몇 주요 지진의 기념일과 겹치는 한국의 실종자 사건에 대한 회고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도는 자연재해가 실종자 수색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일부 오래된 사건들이 새로운 조사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수진 씨는 일주일 전 이혜원 씨에게 딸의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했습니다. 전화통화 중에 이혜원 씨는 구글어스 이미지를 검토하는 그녀의 야간 루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절망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수백 제곱킬로미터를 픽셀 단위로 확인했어요. 이 방법론에 흥미를 느낀 박수진 씨는 가족들이 개인적인 수색을 계속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22일 화요일, 그녀는 이혜원 씨의 서초동 자택을 방문하여 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이혜원 씨는 저에게 그녀의 컴퓨터를 보여주었다고 박수진 씨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사한 각 영역의 스크린샷과 함께 좌표별로 정리된 폴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문 조사관이라도 존경했을 체계적이고 철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혜원 씨가 위성 이미지를 2시간 동안 탐색하는 것을 지켜본 후 박수진 씨는 강남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실종되었다고 여겨지는 지역의 대략적인 좌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전문 기자로서 그녀는 이혜원 씨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정교한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집에서 일하면서 박수진 씨는 원래 계획된 캠프 주변의 200평방킬로미터 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해의 위성 이미지를 겹쳐서 단일 이미지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을 수 있는 지형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3월 23일 새벽 2시 47분, 박수진 씨는 김민지 씨는 울산 남동쪽으로 약 73km 떨어진 바위지대를 확대하던 중 무언가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2010년 10월에 촬영된 이미지에는 바위 지형들 사이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자연적일 수 없는 직선과 주변 지형과 일치하지 않는 그림자가 함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미지 처리 오류라고 생각했다고 그녀는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연도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2008년 이전에 촬영된 사진에는 그 이상한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김민지 씨는 이미지를 사용 가능한 최대 해상도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숨을 멎게 했습니다. 직선처럼 보였던 것이 모래와 바위에 부분적으로 묻혀있는 직사각형 차량의 분명한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그림자는 실제로는 자연지형과는 다르게 햇빛을 반사하는 금속성 물체의 윤곽이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 김민지 씨는 박선영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아요. 박선영 씨는 남편 이진우 씨와 함께 새벽 4시 30분, 김민지 씨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확대된 이미지를 본 순간 거의 1분 동안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량이군요. 이진우 씨가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차량이 있을 리 없는 곳에 딱 맞는 크기라니. 발견 지점의 정확한 좌표는 북위 37도 33분, 동경 126도 58분으로 학생들이 계획했던 원래 야영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26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알려진 광산 도로도 없는 극도로 외딴 지역으로 우연히 도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김민지 씨는 그 지역의 지형도를 출력하여 식탁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녀는 펜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요 도로에서 이 지점까지 가려면 아주 험난한 지형을 통과해야 했을 겁니다. 누군가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 도착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박선영 씨는 지난 15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했던 사람처럼 강렬하게 이미지를 응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촬영된 거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2010년 10월에요. 김민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같은 지역의 2008년과 2009년 이미지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무엇이든 간에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어느 시점에 드러난 거죠. 이 정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학생들의 차량이었다면 12년 넘게 완전히 숨겨져 있다가 최근의 환경 변화로 인해 부분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건설 엔지니어로 일했던 이진우 씨는 이미지를 신중하게 연구했습니다. 2010년에 이례적인 비가 덮고 있던 퇴적물을 씻어낸 걸까요? 그는 추측했습니다. 그의 아타카마 사막에는 비정상적인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매몰되어 있던 무언가를 부분적으로 노출시킬 만큼 충분한 침식을 일으켰을 수 있죠. 오전 6시, 김민지 씨는 1996년 원래 수색을 지휘했고 현재 안토파가스타 조사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수 경위에게 연락했습니다. 15년 동안 개인 파일에 사건을 열어두었던 박영수 경위는 위성 이미지를 검토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좌표를 봤을 때 즉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박영수 경위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그 지역은 학생들의 계획된 경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연히 그곳에 도착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죠. 경찰 프로토콜에 따르면 또 다른 오경보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을 개입시키기 전에 지상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 발견 지점이 극도로 외딴 곳에 있다는 것은 확인 탐사가 며칠간의 계획과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박영수 경위는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패트리시오의 아버지인 김철수 씨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가족 중 누구보다 사막을 잘 알고 있었고 수년 동안 개인 수색을 계속해왔습니다. 박영수 경위는 김철수 씨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만 저희가 15년 동안 찾아왔던 것을 찾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2011년 3월 25일 박영수 경위, 과학수사경찰 수사관 2명, 김철수 씨, 그리고 사막항해 전문가인 지역 가이드로 구성된 탐사대가 김민지 씨가 식별한 좌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5학생의 실종에 대해 알려져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좌표 23도 52분 6호 우측 북위 13초를 향한 탐험은 2011년 3월 25일 오전 7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팀은 2대의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군용 GPS가 장착된 경찰 도요타 힐럭스 픽업 트럭과 김철수 씨가 이전 몇 년 동안 사막 수색을 위해 특별히 개조한 포드 F2복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안토파가스타에서 기존 도로로 접근 가능한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이동은 3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은 GPS 좌표와 김철수 씨의 사막 경험에만 의지하여 표시된 길없는 바위 지형을 가로질러 18km를 항해해야 했습니다. 지형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팀의 일원이었던 포렌식 수사 전문가 김준호 경사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지형도에 나타나지 않는 깊은 계곡과 끊임없이 우회를 강요하는 바위 지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왜 체계적으로 수색된 적이 없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 극도로 불규칙한 지형을 3시간 이상 느리게 전진한 후 GPS는 그들은 목표 지점에서 500m 이내에 있다고 보고했다. 성우는 차량을 바위투성이 평지에 세우고 고성능 망원경을 꺼냈다. 몇 분 동안 풍경을 훑어본 후 그는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 거대한 화산암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햇빛을 반사하는 금속성 물질이 있어요. 이 장소에 속할 리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재민 팀장은 접근 절차를 수립했다. 잠재적인 범죄 현장이므로 모든 변경 전에 사진으로 문서화되어야 했다. 또한 현장에 유해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다. 오후 2시 45분, 팀은 위성 사진에서 식별된 물체에 도달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의 가장 깊은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고 동시에 새로운 당혹스러운 질문들을 제기했다. 바위와 퇴적물 아래 부분적으로 묻혀 지붕과 앞유리 일부만 보이는 흰색 현대 갤로퍼였다. 뒷번호판은 15년간 소금과 사막 환경에 노출되어 부식되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서울 54. 내 경력에서 가장 이상한 순간이었죠. 이 팀장은 나중에 회상했다. 우리는 이 차량을 15년 동안 찾고 있었는데 어떤 논리에도 맞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차량에 다가갔다. 부분적으로 보이는 앞유리를 통해 내부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었지만 유리는 너무 흐리고 더러워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차량이 어떻게 그 위치에 도달했느냐는 것이었다. 그들이 도달하기 위해 통과한 지형은 현대 차량과 GPS로도 극도로 어려웠다. 1996년 당시 사용 가능한 기술로는 사막에 대한 특별한 지식 없이는 그 지점까지 항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내 아들은 사막을 잘 알았어요. 성훈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여기까지 올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곳은 그가 알던 어떤 곳에서도 너무 멀어요. 이상병은 여러 각도에서 현장을 사진으로 문서화하기 시작했다.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차량의 위치였다. 바위 사이에 자연적인 움푹 들어간 곳에 놓여 있었다. 마치 고의로 숨기기 위해 놓인 것처럼, 사고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기계적 문제로 멈춘 차량은 보통 고장이 발생한 곳에 멈춥니다. 이 갤로퍼는 일반적인 접근 경로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 팀장은 차량 주변에 50m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무전으로 포항에 연락하여 완전한 과학수사팀과 특수장비 운반용 헬리콥터를 요청했다. 차량 발굴 및 내용물 분석에는 증거 보존을 위한 특정 절차가 필요했다. 지원군을 기다리는 동안 팀은 주변 지역을 신중하게 조사했다. 차량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김 병장은 사건에 또 다른 미스터리를 더하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며칠 동안 사용된 모닥불의 흔적이었다. 불탄 나무 조각, 그리고 음식 포장지 같은 것이 있었어요. 김 병장이 보고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거예요. 부식 유형으로 볼 때 이 모닥불은 1996년보다 몇 년 후에 사용되었을 거예요. 원래 실종 당시가 아니. 이 관찰은 당혹스러웠다. 모닥불의 흔적이 1996년 이후라면 실종 후 몇 년이 지나 그 먼 곳에 누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누구였을까? 왜? 그리고 그것이 묻힌 차량과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성우는 사막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의 경험으로 모닥불 흔적을 살펴보았다. 이 불은 여기서 나지 않는 나무로 피웠어요. 그가 단정했다. 이 나무는 외부에서 가져와야 했고 이것 보세요. 그는 굳은 모래에 있는 자국을 가리켰다. 신발이 아니라 부츠 자국이에요. 누군가 힘든 작업을 할 준비를 하고 여기에 있었어요. 오후 5시 30분, 서울에서 온 특수과학수사팀과 함께 헬리콥터가 도착했다. 전문가 중에는 실종자 사건 경험이 있는 법의 인류학자 박 박사와 극한 환경에서 차량 발굴 전문가인 이 기술자가 있었다. 박 박사는 즉시 엄격한 발굴 절차를 수립했다. 차량에 유해가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녀가 팀에게 설명했다. 모든 단계는 사진으로 문서화되어야 하고 모든 물체는 정확한 위치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발굴 작업은 오후 6시에 시작되었고 해가 지기 전 마지막 몇 시간을 활용하여 수동 도구를 사용하여 손상을 피했다. 팀은 차량을 덮고 있는 바위와 퇴적물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기 시작했다. 발굴 초기 몇 시간 동안 그들이 발견한 것은 대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제기했다. 차량은 15년 동안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태였다. 흰색 페인트는 색이 바랬지만 아타카마 사막의 염분에 10년 반 동안 노출된 후 예상되는 극심한 부식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보호된 것 같아요. 이 기술자가 말했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랫동안 여기에 있지 않았거나요. 오후 7시 45분,
휴대용 발전기가 제공하는 인공 조명 아래에서 팀은 운전석 문을 충분히 치워 열려고 시도했다. 문은 금속성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고 정체된 냄새가 나 연구원들을 즉시 뒤로 물러서게 했다. 차량 내부에서 박 박사는 유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그녀를 완전히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세 세트의 유해가 있어요. 예비 조사 결과 3명으로 보인다고 김경위가 랜턴을 비추며 보고했지만 원래 5명이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시신들의 배치도 탈수나 노출로 인한 사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실종된 학생들 중 일부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이 15년 동안 추정되어 온 원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김경위는 다음 날 아침 더 좋은 빛에서 사건에 필요한 정밀함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발굴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에 상시 경찰 경계를 세우고 지역검사에게 연락하여 사건이 실종자에서 살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날 밤 대구의 호텔에서 수사팀과 묵고 있던 이재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우리 아이들을 찾았지만 이제 누군가 그들을 살해했고 2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정과 수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이 그때까지 발견한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으로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2011년 3월 26일 아침은 맑았고 태백산맥의 이 시기에는 드물게 서늘한 기온이었습니다. 오전 7시 법의학팀은 새로운 결의와 함께 동시에 다중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냉정한 인식을 가지고 산타페 차량의 발굴을 재개했습니다. 박선우 박사는 전날 발견된 유해들의 위치를 꼼꼼하게 기록하며 3시간 동안 작업했습니다. 그녀의 예비 결론은 불안했습니다. 세 구의 유해는 이태민, 박준영, 그리고 김지연 씨의 것이었습니다. 모두 둔기 외상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자연사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해당했습니다. 박선우 박사가 김경위에게 선언했습니다. 두개골의 골절 양상은 무거운 물체, 아마도 돌로 맞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패 상태로 볼 때 이 시신들은 15년 동안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관찰은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만약 유해들이 1996년부터 묻혀있지 않았다면 학생들은 살해되어 이 외딴 장소로 옮겨지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어딘가에 살아남아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법의학팀이 꼼꼼한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이재준 씨는 방금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아버지의 절박함으로 주변 지역을 탐색했습니다. 차량에서 약 200m 떨어진 곳 암섭 지형 사이의 자연적인 길을 따라가던 그는 두 화산암 사이의 깊은 틈에 부분적으로 숨겨진 숙련된 어떤 수사관이라도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과 마른 나뭇가지로 지어진 임시 구조물이었습니다. 분명 인공적인 것으로 누군가 특별히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김경위님, 이재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것을 즉시 보셔야 합니다. 김경위와 2명의 수사관이 그 위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원시적인 감옥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조물은 대략 2m 곱하기 3m 크기였고 거의 1.5m 높이의 돌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인간 거주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담요 조각들, 비음식 포장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불안하게도 돌에 새겨진 명확한 날짜 기록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최 경사가 랜턴을 사용하여 표시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5줄이 한 줄로 교차된 그룹들입니다. 그는 보고했습니다. 날짜를 세는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세어보니 847개의 표시가 있습니다. 2년이 넘습니다. 그 의미는 섬뜩했습니다. 학생들 또는 적어도 일부는 살해되기 전까지 이 외딴 장소에서 2년 넘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김경위는 즉시 법의학팀에 연락하여 이 새로운 장소로 작업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만약 장기 감금의 증거가 있다면 구조물의 모든 센티미터를 책임자들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단서로 분석해야 했습니다. 박선우 박사와 그녀의 팀은 오전 내내 임시 감옥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구조물의 한쪽 구석, 수년 동안 쌓인 퇴적물 아래에서 그들은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첫 실제 단서를 제공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임시 비닐봉투로 보호된 나선형 노트였습니다. 페이지들은 얼룩지고 부분적으로 읽을 수 없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이야기를 재구성하기에 충분한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수아의 글씨입니다. 이재준 씨는 페이지들을 살펴본 후 확인했습니다. 여행 준비할 때 문서에서 본 적이 있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날짜가 기록된 일기 항목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생존, 공포, 그리고 마침내 배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읽을 수 있는 항목은 원래 실종 일주일 후인 1996년 8월 25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일째, 재민이 오빠가 또 물을 가져다 주었어.
오빠의 형이 북한에서 돌아오면 우리를 풀어줄 거라고 말해. 태민이 오빠는 너무 힘들어. 어제부터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 준영이 오빠는 숨쉬기가 힘들어. 천식 약이 필요해. 지연 언니는 계속 울어. 민정 언니는 우리를 하나로 모으려고 노력하지만 눈빛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 몇 페이지 뒤에 날짜가 없는 항목은 더 많은 세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재민이 오빠는 우리가 북한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보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고 말해. 우리 안전을 위해서라고. 만약 우리가 발견되면 우리를 죽일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들은 무장했고 우리보다 사막을 훨씬 잘 알았어요. 일지의 볼리비아와 물건들에 대한 언급은 마약 밀매를 명확히 암시했지만 어떤 종류의 상품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 12월 날짜의 기록은 그룹의 심리적 악화를 보여줬습니다. 박진우가 어젯밤 탈출하려 했어. 이태호가 새벽이 오기 전에 그를 잡아서 끔찍하게 때렸어. 그는 만약 다른 사람이 탈출을 시도하면 나머지 넷을 죽일 거라고 말했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나갈 거라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 너무 많은 것을 봤어. 가장 충격적인 기록은 1998년 3월 날짜였습니다. 원래 납치된 지 거의 2년 후였습니다. 이태호가 그의 형인 이대수를 데려왔어. 오늘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많이 논쟁했어. 이대수는 더 이상 우리를 여기 둘 수 없다고 말해. 너무 위험하다고. 이태호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풀어줄 수 없다고 말해. 김지수와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죽일 거라면 적어도 우리 중 한 명은 도망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결정했어. 마지막으로 읽을 수 있는 날짜 없는 기록은 떨리는 글씨로 몇 줄만 쓰여 있었습니다. 박진우, 강민우, 최수진을 데려갔어. 오늘 아침에 다른 곳으로 옮길 거라고 말했어. 정오에 멀리서 비명소리를 들었어. 김지수와 나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이태호는 우리가 다르다고 말해. 다른 방식으로 유용할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내기 전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일지는 그 기록에서 갑자기 끝났습니다. 서영사 사라노는 마침내 따라갈 실마리를 얻은 수사관의 꼼꼼함으로 기록들을 검토했습니다. 이태호와 이대수라는 이름은 15년간의 수사에서 첫 번째 구체적인 용의자를 제공했습니다. 90년대에 그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의 기록을 이 지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황병장 브이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칠레와 볼리비아 사이에 알려진 모든 마약 밀매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야 합니다. 팀이 임시 감옥을 계속 발굴하는 동안 그들은 장기 점유에 더 많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음식 잔해, 옷 조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식된 배터리가 여전히 들어있는 작은 무선 트랜지스터였습니다. 기술자 박준서 파브리시어 펀스는 무선을 조심스럽게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90년대에 팔리던 모델입니다. 라고 그는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들은 더 최근 것입니다. 아마 2008년이나 2009년 것일 겁니다. 누군가 원래 실종된 후에도 이곳을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이 증거는 이 장소가 수년 동안 밀매업자들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마도 보관 지점이나 임시 은신처로 말입니다. 대학생들은 잘못된 시간에 이 범죄 작전에 우연히 걸려든 불운을 겪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황병장은 안토파가스타에서 일지에서 발견된 이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발견은 책임자들을 식별하는 데 첫 번째 실제 진전을 제공했습니다. 1999년 이키케에서 코카인 밀매 혐의로 체포된 이태호와 이대수라는 두 형제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라고 그는 보고했습니다. 경찰 파일에 따르면 그들은 볼리비아와 칠레 항구 사이의 경로를 운영했으며 아타카마 사막을 경유지로 사용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96년에 34세였던 이태호는 80년대와 90년대 초에 마약 관련 경범죄로 여러 번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동생 이대수, 2살 어렸던 그는 비슷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지역에서 자랐고 사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황병장은 계속했습니다. 이태호는 2008년에 모범수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대수는 2003년에 수감자들 간의 싸움 중에 칼에 찔려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최근 몇 년까지 이 장소를 사용해왔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태호는 형기를 마친 후 그의 옛 작전 기지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서영사는 주변 지역으로 수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김지수와 박희망이 탈출에 성공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면 임시 감옥 주변의 더 넓은 반경에서 추가 증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 45분, 법의학팀에서 제공한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수사관들은 주 구조물 북쪽 50m 지점에 묻혀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탄약에 사용되는 종류의 작은 금속 상자였으며 1m 미만의 깊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비닐봉지로 보호된 채 김지수와 박희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제공할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금속 상자에는 폴라로이드 사진, 손으로 쓴 문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5 희생자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학생들이 감금 기간 동안 다양한 시점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살아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계시는 김지수 아레장드라 파라티어스가 서명하고 1999년 4월 날짜로 된 작고 꼼꼼한 글씨로 쓰인 편지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찾는 사람에게 제 이름은 김지수입니다. 저는 1996년 8월부터 아타카마 사막에서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태호와 이대수는 우리가 우연히 그들의 마약 작전을 발견했을 때 우리를 납치했습니다. 그들은 1998년 3월에 박진우, 강민우, 최수진을 죽였습니다. 박희만과 저는 이태호에게 그들의 작전을 돕는데 우리가 유용할 수 있다고 설득하여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우리도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박희망은 1999년 2월에 모래폭풍 중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안토파가스타로 달려가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연락하라고 했어요. 성공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너무 약해서 여행할 수 없었어요. 테오도르는 은정이가 사막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은정이가 강하다는 걸 알아요. 만약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제발 우리 가족을 찾아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 싸웠다고 전해주세요. 박테오도르가 이 모든 일의 책임자예요. 그와 그의 동생은 우리가 마약 거래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가두었어요. 우리는 단지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있었을 뿐인데 죽을 운명은 아니었어요. 편지에는 밀수업자들이 사용했던 여러 은신처의 위치를 보여주는 손으로 그린 지도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당국의 수색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묻어둔 장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사는 고동욱 팀장에게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비로소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김성수 씨의 흐느낌으로 깨졌습니다. 이 말은 은정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박사 선우의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1999년에 탈출에 성공했다면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요. 이 가능성은 즉시 수사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고 팀장은 이민당국에 긴급히 연락하여 1999년 2월에서 12월 사이에 은정이라는 이름이나 유사한 변형을 사용하여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 법의학팀은 김민지 씨의 유해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현장을 발굴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 금속 상자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곳에서 금속 탐지기가 또 다른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급하게 파헤쳐진 얕은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유해는 젊은 여성의 것이었고 함께 묻힌 개인 소지품 중에는 이니셜 KM이 새겨진 반지가 있었는데 김 씨 가족은 이 반지가 김민지 씨의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예비 법의학 분석에 따르면 김민지 씨는 금속 상자에서 발견된 편지를 쓴 지 몇 달 후인 2000년 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3명의 학생들과 달리 그녀는 폭력적인 외상 흔적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극한 상황에서의 몇 년간의 감금 끝에 자연사했음을 시사합니다. 오후 8시 30분 요청했던 이민 기록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99년에 은정이가 본명으로 한국을 떠나려고 시도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주의를 끈 흥미로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1999년 11월 23일 김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밝힌 한 여성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약 80km 떨어진 대전 남부에서 탈수 상태와 방향 감각 상실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유럽인처럼 보였고 외국어 억양으로 한국어를 말했는데 심각한 탈수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이 여성은 심각한 기억 상실증을 겪고 있었고 자신의 실제 신원이나 사막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알려진 가족이 없고 신분증도 없었기 때문에 서울의 정신건강센터로 옮겨져 2001년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여성을 즉시 찾아야 합니다. 고 팀장이 명령했습니다. 만약 은정이라면 그녀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유일한 생존 증인입니다. 김영희 씨의 흔적은 수사관들을 5명의 실종된 학생들의 이야기를 비극적으로 완성할 최종적인 폭로로 이끌었습니다. 정신건강센터 기록에 따르면 김영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여성은 2001년에 점차 기억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실제 신원을 밝히는 대신 자신의 고국인 콜롬비아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2002년에 그녀는 유엔이 제공한 서류를 사용하여 28세의 콜롬비아 시민 김영희로 신분을 확인받고 난민 프로그램으로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2011년 3월 28일 캐나다 당국과의 집중적인 3일간의 조사를 거쳐 수사관들은 밴쿠버에서 이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사건 증거와 실종된 학생들의 사진을 제시받자
김영희 씨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신원이 이은정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캐나다 당국과의 화상회의 인터뷰에서 은정은 왜 10년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겼는지 설명했습니다. 1999년에 탈출했을 때 저는 완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친구들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거의 3년 동안 감금 생활을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정신은 그냥 닫혔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할 수 없었어요.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두려웠어요. 테오도르가 저에게 경찰과 정부의 인맥이 있다고, 제가 본 것을 말하면 그가 저를 찾아 죽일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었어요. 병원에서도 그가 저를 쫓는 악몽을 꾸었죠. 김영희라는 신분을 만들었어요. 저를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만약 제가 이은정이라는 것을 밝히면 수사가 제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테오도르는 여전히 자유로웠고 저는 제가 그의 범죄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이해할 것이라고 알았죠. 테오도르가 1999년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진실을 밝힐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이미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고 있었어요. 직장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었죠. 제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녀가 생존하기 위해 구축한 벽이었다. 유진의 고백은 1996년 8월에 시작된 비극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학생들은 특이한 바위 형상을 탐험하다가 우연히 지하 창고를 발견했는데 그곳은 고씨 형제가 마약을 부산항으로 운반하기 전에 보관하는 장소였다. 고명준과 고덕배가 우리가 은신처 근처 바위를 사진 찍을 때 나타났어요. 유진이 회상했다. 처음에는 물건을 옮길 때까지 몇 시간만 붙잡아 둘 거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대학생이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할 것이며 광범위한 수색이 있을 거라는 걸 깨닫고는 우리를 풀어줄 수 없다고 결정했어요. 감금은 거의 3년 동안 지속되었다. 고씨 형제가 학생들을 자신들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건을 감시하고 은신처를 청소하고 심지어 그들이 사막에 올 때 요리도 해야 했어요. 유진이 설명했다. 그들은 우리가 유용한 한 살려둘 거라고 말했어요. 1998년 성민, 재민, 지혜의 살인은 고덕배가 5명의 포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한 후에 일어났다. 고덕배는 고명준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었어요. 유진이 기억했다. 그는 3명이 5명보다 통제하기 쉽다고 말했죠. 그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 3명을 선택했어요. 수진과 유진은 고명준이 그들을 덜 위협적이고 운영에 더 유용한 집안 일꾼으로 여겼기 때문에 2년 더 살아남았다. 1999년 유진의 탈출은 시야를 거의 제로로 만든 이례적으로 심한 모래 폭풍 덕분에 가능했다. 저는 이틀 동안 주요 도로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달렸어요. 그녀가 회상했다. 살기 위해 제 오줌을 마셨죠. 결국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40kg 미만이었고 완전히 탈수 상태였어요. 의사들은 저를 찾지 못했다면 몇 시간 안에 죽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유진의 증언으로 수사관들은 1996년 8월에 실종된 5명의 대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마침내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실종된 지 거의 15년 만인 2011년 4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고명준은 2003년 교도소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 그의 동생 고덕배도 같은 해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가족들은 마침내 10년 반 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얻었지만 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다. 성민, 재민, 지혜, 그리고 수진의 유해는 적절한 장례를 위해 가족들에게 송환되었다. 유진은 15년간의 이별 끝에 2011년 5월 부모님과 재회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왔다. 사건에 대한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박경감은 배운 교훈에 대해 반성했다. 이 사건은 광활하고 외딴 강원도 산골에서 범죄가 수십 년 동안 숨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또한 현대기술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가족들의 끈기와 결합하여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침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5 대학생의 이야기는 약속으로 가득 찬 젊은 생명들이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비극이 되었지만 또한 인간의 끈기와 기술 발전이 가장 절망적인 경우에도 어떻게 결국 정의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현대기술이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지 보여주지만 또한 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이 때로는 죽음이나 자유를 찾기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몇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상기시킨다. 유진이 10년 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가족들에게 종결을 주기 위해 더 일찍 진실을 밝혔어야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생존과 지연된 정의의 이야기에 충격받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더 많은 이와 같은 사건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고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누르고 범죄 수사 사건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주세요. 모든 실종 뒤에는 답을 찾기 위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실제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